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정면 비판하며 동맹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한국과 일본도 거론하면서 필요 없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 호르무즈 연합 구상에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한편 정부가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차량 부재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김일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호르무즈 연합 관련한 질문을 좀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걸 받기는 좀 어려웠는데 다른 나라들도 역시나 뜨뜻미지근했고 트럼프 대통령 좀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격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한 2, 3개월 동안에 자신의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동맹국들한테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나토나 유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토 뭐 이렇게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이제 압박도 가하고 게다가 그린란드 편입 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맹이 미국을 뜯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적대국보다 유럽이 생각하는 미국의 적대국보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더 많이 이제 부담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미국이 요청을 하니까 다들 이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영국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의 이란 공습의 한 일주일 뒤에 우리도 이제 해군 군함을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뭐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고 동맹이고 그랬던 이제 영국이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이제 해서 다 끝나려고 하니까 지금 보내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총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에 샤골 이 뭡니까 항공모함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투입된다고 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고려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5개국 얘기했다가 7개국 얘기하고 연합함대 구성한다고 그랬다가 안 해도 좋다고 그랬다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토 탈퇴 이어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좀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이나 이라크 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내가 곧 미국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이제 동맹을 잘 관리해 나오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왜 유럽의 국가들이나 또 다른 국가들이 내가 곧 미국이다 그러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위험한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꿔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끝이 있는 분이니까 절대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뒤끝이 장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뭐 어떤 군사적인 당장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필요는 한 겁니까? 예, 필요는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이제 구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을 압박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워낙 다들 뜨뜻미지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이제 다케이치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지 않습니까? 다케이치 총리가 그냥 갈 것 같아요? 무언가 들고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뭔가 들고 갈 겁니다. 있겠죠. 그래서 참여하겠다라고 아마 선언할 거예요. 물론 이제 참여하는 그 방법, 수단,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은 끌릴지는 모르지만 끌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말로는 레토릭으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봐라, 우리 다케이치 총리를 얼마나 위대한 동맹인가.
이게 이제 또 다른 나라한테 주는 함의가 있을 거고 우리는, 대한민국한테 예. 주는 함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아직 지켜봐야 될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김대호 소장께서는 이 연합을 구성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예. 일견 메이크 센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갖다 쓰는 나라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처럼 뭐 통계는 틀렸습니다만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원유 자기가 호위해 가면서 가져가라. 뭐 이런 논리적 연관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같은 경우에는 유엔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조를 구했고 물론 유엔 내에서 그 연합군 파견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충분히 의견 조율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문제를 이제 야기해놓고 수습이 잘 안 되니까 이거 호르무즈에 원유 쓰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가져가라.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호르무즈 사건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논리는 결국은 만들면 논리인 것이고 현재 힘의 질서가 앞서는 이런 마당에서 그 논리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힘을 갖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인 만큼 네. 뭐 우리로서는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보복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보복으로 올 것 같다라는 확률이 큰데 뭐 관세라던가 방위비 분담금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나요? 예, 분명히 뒤끝이 있는 분이기는 한데요. 또 스스로 자기 합리화도 또 잘하는 분이세요. 세 분리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완전히 국면을 전환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일단 안보적인 것은 미국이 안보적인 것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문제가 터질 수가 있는데 경제 문제는 당장에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 카드라든지 또는 무역 보복 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관세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라는 그 비상경제수권법 그게 무효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세법 무역법 301조를 발동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는 대목에서 조금 세게 조사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에는 좀 휘청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김열수 교수님 정말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지난번 경제 무역 협상할 때도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보다 먼저 대대적인 것을 양보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지노선이 된 적도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경제 보복을 했을 경우에요. 일본, 한국, 유럽, 이 나토가 똑같이 경제 보복을 받는다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아플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 동맹국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관세 폭탄을 때려봤자 다 같이 때리면 크게 상대적인 충격은 뭐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 그냥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차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도 좀 우리 통상당국이나 안보 외교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보복을 하게 될지 뭐 경제적인 타격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안보적인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김대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301조도 있고 또 이 대미 투자 맞아, 우리 특별법. 특별법도 통과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큰 게 지난번에 팩트시트에서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있는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한국이 농축도 하고 재처리 문제도 있단 말이죠. 안 돼.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끝이 항상 있는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아, 이제 안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게 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싶은 것이 네. 물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7개국 그 얘기 나왔을 때는 뭐 유럽도 그렇고 다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네.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일본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전방위적인 입장을 낸다면 우리한테도 분명 손을 내밀 거란 아니, 말이죠. 당연하죠. 우리도 이제 만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이제 참여 여부를 이제 선언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로서 연합함대가 구성이 되는 것은 내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합함대가 구성이 돼서 작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무력 공격 사태 대처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예.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공격 자체가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될 경우에 여기에 이제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 구자 하나하나 가지고 해석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아마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또 여론은 여론대로 갈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수습하고 보내고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하겠어요? 안 됩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무슨 청해부대가 가 있으니까 그 부대를 보내야 되느냐 무슨 그러는데 청해부대는 이 기뢰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수많은 벌떼처럼 달려 들어오게 될 공중에서의 드론,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의 수상 드론, 그리고 이제 수상 고속정 이런 것들이 와서 박치기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이것이 새로운 동의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두고 갑론을박이 아마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파병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예, 나토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외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의 동참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네. 걸프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인데 왜 동참을 하겠다고 한 걸까요? 제가 이제 이게 마침 이 질문이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오늘 날짜부로 해서 이름 아랍에미레이트가 탄도미사일을 314발을 이제 받았대요. 탄도미사일 공격을. 그리고 이제 드론은 무려 1,600대가 아랍에미레이트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유독 이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만 이렇게 표적을 두고 공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란이 생각할 때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의 전략적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전략적 대리인인데 계속 공격을 해버리면은 미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전략적 균열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푸자이르를 통해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 푸자이르를 공격하거든요. 그쵸. 그런 통로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좀 세속적이고 개방적이고 친서방적인 그런 발전 모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란의 신정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아랍에미레이트는 호르무즈 끝부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장 이란으로부터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형 이런 그 미사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거리가 짧은 드론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공격하기에 좋은 곳이 바로 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공격을 받았으니 아랍에미레이트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해군력 그게 뭐가 있을까? 근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뭐 레토릭으로 나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어떤 수단으로 참여할지 이거는 미지수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능력은 아랍에미리트가 가지고 있는 해군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진짜 두바이가 이렇게 유령 도시가 될 줄은 경제 전문가들도 상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또 가장 국제화된 도시입니다. 심지어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두바이에 가본 사람이
가봤고 안 가본 사람이 있다. 인류의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새 세계, 새로운 미래지향의 도시라 해서 두바이가 주목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두바이를 때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두바이 시내를 가보면 엄청난 빌딩이 많으면 그만큼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뿐만이 아니라 그 빌딩들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국제 자본이에요.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다 외국 자본들이 중동에서 사업 기회를 노릴 때 바로 두바이로 들어가고 있고 두바이 금융시장은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미국의 금융자본이나 전 세계 금융자본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피해를 받게 되면 일단 이란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전쟁 좀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양쪽 그러니까 안쪽으로도 좀 있고 오른쪽으로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들은 걸프만 국가 다른 나라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원유가 일체 갈 수 없는 완전 봉쇄가 되는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는 이스트 웨스트 석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생산한 것을 파이프라인으로 푸자이라라는 항구 도시 그쪽으로 빼내서 그럼 그쪽은 이란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원유를 막아서 유가를 올리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 안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있는 이 푸자이라를 때리는 것은 전략적 목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섬을 공격했을 때 바로 푸자이라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어젯밤에도 또 여기를 때렸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거기에 바로 두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란의 선박들은 수출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럼 미국 측이 이거 다 때릴 수 있는 건데 눈 감아주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유가가 더 올라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눈 감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말씀도 맞고요.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선적을 하고 실어 나르는 이란의 배를 자칫 잘못 때리면 그게 나머지 서방 국가들의 선주들 입장에서 야, 이게 미국도 미사일을 날리냐 이래 되면 미사일은 잘못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예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란에서 수출하는 그 양 하루 100만 배럴인데요. 국제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굳이 거기까지 때릴 어떤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에서 수출하는 이 원유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네. 중국과 이란이 하는 것인데 중국을 또 건드리기는 지금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선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나와서 직접 함대를 보내라, 호위하자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국을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아군 편으로 좀 끌어달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뭐 전략적으로도 굳이 이란을 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100만 배럴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거기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예. 또 그래서 페트로 달러 대신에 페트로 위안화, 중국 위안화를 가져오면 원유를 팔겠다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이란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거꾸로 미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래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연합함대 이제 구성을 얘기를 했으니까 연합함대를 구성을 해서 결국은 유조선들을 호송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연합함대를 구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란이 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적국들에만
이거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통행을 허용해 주겠다고 맞아요.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남아 있는 것들이 통행이 안 될 수 있는 국가들은 뭐가 있겠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 연합 함대에 참여하는 국가들. 그렇죠.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만 이게 함선이든 유조선이든 이게 통과가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일부러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을 봐가지고 연합 함대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대충 한 선단 자체가 10척에서 20척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5척에서 10척 정도. 그러면은 한 척당 2척의 군함이 필요하면 이게 이제 한 20척이 필요하잖아요, 군함이. 그러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유조선이 지나가면서 그 옆으로 이렇게 군함이 같이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오더라도 이걸 이제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란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배들만 모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합함대에 참여하는 그 배들만 모아서 빼낼 수 있거든요. 우선 이란의 유조선은 그 안에 들어있는 호르무즈 안에 들어있는 미국 유조선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이제 한국하고 일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뭐 참여한다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미국으로서는 좀 해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동맹 국가들에게 파병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의 해군 함정은 그 걸프 지역에서 빠져 있는 걸로 또 알려지더라고요. 그럼 빼야 돼요. 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 있잖아요.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구역이 정말 인도양과 태평양 전체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요코스카이에 있는 제7함대 사령부지 않습니까? 7함대도 거기 있고. 그런데 이게 중동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미국의 사령부가 있어요. 그 미국의 사령부는 중부 사령부라고 얘기하는데 중부 사령부의 본부는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이 안에도 뭔가 기지들이 있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부 사령부의 전방 사령부, 그거는 카타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5함대 사령부가 여기 있거든요. 그 5함대 사령부가 바레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미국의 공군기들이 그 GCC 국가들한테 이렇게 산재해 있거든요. 이 산재 있는데 이것이 이제 드론의 공격이나 미사일의 공격이나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란을 공습했을 때 바로 다 빼냈습니다. 모든 배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전투기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먼 곳으로 이렇게 다 이동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도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계속 공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항공모함도 지금 링컨함하고 포도함이 그 가 있잖아요. 그런데 링컨함은 오만만에 가 있고 포도함은 홍해에 가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떠서도 다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막으면서도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전부 다 미리 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전반적인 원유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소장님, 지금 국제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예,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 유종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미국산 원유가 WTI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어트에서 소부 텍사스 중진료입니다. 요게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싸요. 그런데 밤사이에 3% 올랐죠. 아하.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끌어내리겠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특히 국제 비축유를 어마어마하게 4억 배럴 이상 지금 풀기로 한 상태고 실제로 좀 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이란이 얘기한 거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그 선에도 한참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대로 견뎌내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밤사이에요.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란이 바로 UAE의 푸자이라라는 곳을 때리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조짐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자 백악관에
경제위원회 위원장, 우리로 치면 뭐 경제정책실장, 김용범 실장 같은 이런 자리에 있는 케빈 해시시라는 분이 긴급하게 CNBC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의 주변 시설이 대부분 형해화되고 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그 벙커버스터를 동원해서 인근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벌집 건드려 놓으면 또 더 때릴 텐데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아예 원점 타격에서 그 때릴 수 있는 지역을 크게 줄이면 결국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힘,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종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미 연준이 금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입니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많이 올라갔고 또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하락 기조로 금리를 그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금리 인하 기조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연준 FOMC 금리를 조정하는 거기에 상당히 귀추를 주목해 왔는데 자 내일 새벽 3시에 발표 현재 미국 금융 전문가들 주장은 한마디로 뭐 한결같이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예.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는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인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 조정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오히려 내일 아침 새벽에 관전 포인트는요. 금리 동결이 확실할 것 같지만 그 연준위원들의 소수 의견 중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해야 되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거시경제 여건의 판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이래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 경기도 안 좋고 또 전쟁으로 많이 파괴됐으니까 결국 고용 사정도 안 좋은데 물가도 오른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데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금융시장은 좀 발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전반적인 지금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본은 일단 뭐 자위대 어쩌면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일단 지금 중국이랑 미국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예, 중국하고 미국은 3월 31일 날 정상회담을 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예. 2박 3일 동안은 머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혹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큰 맞아요, 기대를 얘기했었죠. 가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뭐 한 달 정도 늦춰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베셀트 국무부 장관하고 또 중국의 카운터 파트너는 그 고위급 회담을 파리에서 해가지고 다 원만히 타결이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이틀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거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던 어떤 그 뭐 무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통상 협상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정말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 SNS 내용을 보니까 뭐 좀 진심이 들어있긴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못 간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일부러 중국 방문하는 것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이제 대통령들 보면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가끔씩 골프를 치지만 예. 과거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나 또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골프전이나
또는 이제 이라크전 하고 그럴 때는 전쟁 명령 내려놓고 사인해놓고는 이제 골프 치러 가거나 휴가 가거든요. 왜?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사령관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주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합참과 국방부가 계속 연락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거고 지금은 중부 사령관이 그런 것들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역사에서 보면은 군주가 그렇게 전쟁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서를 이렇게 다 자기가 도맡아서 해야 되고 또 만기 칠남형 같은 분이고 또 이렇게 밑에 강요들은 그냥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정책을 이렇게 설계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렇게 중국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남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주의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런 성품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을 견제한 면이 있다라는 평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한 달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막 우리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연합함대 참여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긋긴 했어요. 불을 누가 질렀는데 내가 왜 불 끄러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떤 감정이 섞였다기보다는 건조한 문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차량 부재 운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차량 부재를 추진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얼만큼의 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내용인데요. 자, 차량 부재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에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플랜 B, 플랜 C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돼서 원유 공급량, 원유 수입량이 적어졌을 때를 대비해서는 미리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상당히 그 현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과거에도 우리가 그 차량 부재를 간혹 하기도 했었죠. 예. 상황이 어려워진다거나 또는 올림픽 때는 뭐 원유가 어렵다기보다는 공해를 막기 위해서도 간혹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부재를 하게 됐을 경우는 생계형으로 차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전기사라든지 또 차에다가 뭘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에 전체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일부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부재보다도 더한 지금 원유 배급제까지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책을 세워놓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와 동시에 또 강석훈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의 특별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체선, 중동 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안과 밖 또는 중동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도 원유 공급을 좀 제3의 지역으로부터 대체선을 확보하는 이런 지금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적인 상황들. 그 외에도 이제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하고 지금 뭐 특히나 항공편들 관련해서 뭐 줄줄이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옵니다. 이 나프타 얘기는 상당히 큰 얘기예요. 예. 그래요? 지금 나프타를 국가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나프타. 경제 안보 상품으로 지정이 되면요, 정부가 저 나프타를 직접 팔아라 말아라, 생산하라 말아를 직접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주의 경제 상황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사실상 석유에 관한 전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면서 원유만 얘기하지만 예. 원유 외에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원유보다도 더 무서운 아킬레스건이 바로 나프타라고 봅니다. 이 나프타는 별명이 석유 화학 산업의 쌀이에요. 우리 지금요, 우리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는 여기 탁자, 나프타가 없으면 다 못 만듭니다. 옷에도 섬유 안에 나프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프타가 우리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긴 한데 나프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서는 우리가 국내 기업을 다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부족하면 공장이 다 스톱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안보 품목으로 고시를 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 예. 한시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수출을 통제하는 것보다도요. 이 지원을 해서 우리 지금 나프타의 절반 가량을 중동에서부터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중동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을 통해서 나프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요. 또 하나 지금 나프타 수출 계약이 맺어져 다른 나라에 우리가 나프타 수출 많이 하는데 정부의 이번 긴급 명령 발동으로 수출하지 마 이러면 수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프타가 도대체 뭐냐? 예. 이제 이 나프타를 정확하게 학명으로 보면 액화탄화수소의 부산물. 원유가 있으면 그 원유를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끓여야 됩니다. 끓여서 온도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낮은 온도에서 탄화수소 부산물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아주 새까만 색이고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현대 지금 제조업 제품이 거의 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나프타의 국가 안보 상품까지 지정됐다는 얘기는 국제 유가 호르무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서서히 압력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발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심각한데 과연 이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란 피해 복구만 10년 걸리는데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구적이라는 건 뭐라고 좀 해볼까요?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적하고 경제적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군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괴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를 완전히 이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데 뭐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군사력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군수 공장들이죠.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장비를 만들어내고 탄약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무기 공장들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군수 차원에서의 얘기고요. 경제 차원에서는 뭐 김대호 박사님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업 인프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이란에서 뭐 제일 이 전체 경제를 차지하는 것이 뭐 기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철강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괴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산업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전력,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 도로, 철도, 전력 문제가 전부 다 군사 부대에, 군 부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만 차단을 하고 있어요. 교량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이제 일상생활에는 이제 이란 주민들이 이상 없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고지고대로 하면 이것까지 이제 만일 파기를 해버리면 10년이 아니라 완전히 19세기로 이제 후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핵심적인 의미는 빨리 협상에 나서든지 항복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뭐 영구적인 피해에서는 네네. 그런데 사실 미국이 보면 미국이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네. 사실 라리자니를 또 제거했다라는 네네. 소식들이 들려오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한 또 파급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란에서 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란에서는 뭐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이제 국가안보의 사무총장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무자타바로부터 지시를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전체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가지고 전쟁을 지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되면은 이번에 폭격에 의해서 다시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민병대의 수장이라고 하죠. 솔레이마니도 이번에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지휘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죽어 나가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적극적으로 지금 그 군사 고문,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이죠.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 이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자타바가 제대로 살아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이 통제된다고 하면 결국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혁명수비대 사령부와 정규군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반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란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탄도미사일 세질2를 이스라엘로 발사했다라고 했는데 이 무기가 지금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한 거라고 하는데 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는 이란이 비교적 좀 낮은 수준의 미사일,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 드론도 사거리가 좀 짧은 거 또는 이제 성능이 좀 저하된 거 그런 것을 주로 이제 많이 날려 보냄으로써 미국과 또는 GCC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공 미사일을 많이 소모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세질이라든지 또는 이제 파타2가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파타2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어요.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11 전쟁 동안에는 이란을 향해서 2발인가 쏘았지만 이번에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세질을 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준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나오고 고체 연료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고체 연료는 원래 이런 형태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것은 특이하게도 조금 이렇게 자세를 변형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포착하기도 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격하기도 힘들어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마 12에서 14니까 엄청난 속도죠. 게다가 이 미사일은 소위 말하는 이동식 발사대예요. 우리 이제 북한 얘기할 때 테일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동굴에 들어있다 나와가지고 쏘고 다시 다른 데로 금방 이동해 버리거든요. 액체 미사일 같으면 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나와가지고 쏘는데 20-30분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란으로서는 큰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체 연료 탄도탄까지 발사를 하게 되는 이란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갈지 아니면 이란이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할지 다만 또 이란이 물밑에서의 접촉을 거절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와서 말이죠. 어떻게 좀 이 출구 전략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둘 다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는 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란에서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란 쪽에서는 우리 중재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제 서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계속 이렇게 전쟁해 나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미군들은 희생당하고 있죠. 쓸데없는 전쟁이 들어갔다라고 계속 그러면서 마가 진영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11월 달 중간선에서 필패로 끝난다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보세요. 아까 완전히 회복 불능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란이 뭐가 남겠어요? 그 이란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무주타바의 생존, 체제, 유지 그것만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란도 일단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이번 주가 가장 이제 큰 고비가 될 거고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주 정도 더 가서 1-2주 내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자, 어떻게 이 전쟁이 출구 전략이 어떻게 또 마련될지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